문예지 탐구방송 요즘 소설 이야기 41번째 이야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해방촌에서 문학서점 고요서사 운영하고 있는 차경희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KBS 일라디오에서 라디오 프로그램 제작하고 있는 이주영입니다. 오늘은 저희 진짜 오랜만에 근 1년 만에 현대문학 9월호 들고 왔어요. 네, 제 생각에 저희 1회 방송 때 이후로 한 번도 안 했죠. 그런 것 같아요. 네, 그때 윤성희 천이란 작가님 거 하고 진짜 오랜만에 갖고 왔는데 이 안에 단편이 3편이 실려 있어요. 이제 핀 시리즈로는 최진영 작가 있지만 단편은 기준영 조우리 작가 단편이랑 백수린 작가가 현대문학상 올해 수상자여서 현대문학상 수상자의 신작이 실려 있어서 3편이 실려 있는데 저희가 이제 읽고 나서 3편 다 고루고루 할 이야기들이 좀 있겠다 싶어서 요 3편에 대한 이야기를 두루두루 한번 좀 해보려고 해요. 네, 이번 시간에는 백수린 작가의 흰눈과 개를 소개해드리고요. 다음 시간에는 기준영 작가 그리고 조리 작가의 소설을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현대문학은 매달 나오고 있고 그리고 잘 아시겠지만 이제 단행본으로 출간이 되는 핀 시리즈 이제 중편 경장편이 매월에 실려 있고 이번 5월호에는 최진영 작가의 내가 되는 꿈이라는 핀 시리즈가 실렸는데요. 근데 주영님 현대문학 이거 핀 시리즈 이걸로 읽으세요? 아니면 단행본으로 나오면 읽으세요? 저 왔다 갔다 하는데요. 최근에는 거의 못 읽고 단행본으로 읽었어요. 그렇죠. 근데 이 현대문학을 구입할 때마다 이거를 여기에 실려서 읽을지 단행본으로 나와서 읽을지 약간 고민되더라고요. 핀에 실린 거가 단행본으로 나올 때 많이 수정되는 작품들도 있더라고요. 네, 있겠죠. 그게 시간도 있고 아마 뭐 단행본으로 들어가니까 많이들 고치시긴 하겠는데 그래서 단행본이 낫지 않을까요? 그게 조금 더 작가의 의도랑 가깝겠죠? 아무튼 이번에도 최진영 작가 실려있는데 읽고 싶었는데 일단 한번 참아봤고 저희가 뭐 단편 먼저 소개해드리는 것 때문이기도 하지만 그리고 소설 같은 경우에는 기준영 작가의 부르는 소리, 조우리 작가의 미션 이렇게 실려있고요. 그 다음에 시 같은 경우에는 길상호, 김행숙, 오은경, 이경림, 정령, 정채원, 허만하 시인의 시가 실려 있습니다. 나머지는 거의 이제 연재 코너들 기존에 이제 현대문학에서 읽어보실 수 있는 거 그대로 실려 있고요. 이번 호에 조금 더 특별한 거는 제 65회 현대문학상 수상자 특집이라고 해서 저는 이게 수상작인가라고 좀 헷갈렸어요. 이 코너 자체가. 근데 읽어보니까 신작인 것 같고 신작이더라고요. 유희경 시인의 이제 시 5편이 실려있고 시작노트와 함께 있고요. 백수린 작가의 단편 흰 눈과 개라는 소설이 실려있습니다. 그리고 조강석 평론가의 이제 평론 1파트가 또 실려 있고요. 재밌는 거는 2번생이라는 제목으로 연재가 지난 후에 시작된 황인숙 시인의 에세이 코너가 있어요. 그래서 황인숙 시인 이제 시도 너무 좋지만 수필도 좋아하는 분들 많으셔서 한번 읽어보셔도 재미있으실 것 같습니다. 저희 백수린 작가 작품을 소개해 보려고 하는데요. 백수린 작가 흰눈과 개라는 제목이죠. 저는 근데 읽으면서 그 경희님이 좋아하실 거란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개가 나오면 일단 좋아하시니까. 그리고 이 개를 되게 사랑스럽게 묘사한 장면이 꽤 많더라고요. 어김없이 좋았어서. 끝이 엄청 좋죠. 네, 맞아요. 간단하게 그냥 줄거리만 제가 간략하게 설명을 해드리면 화자는 주인공인 그죠. 60대에 은퇴한 남자고 이야기가 펼쳐지는 곳은 스위스의 알프스인데요. 스위스에 왜 이 사람이 왔냐면 딸이 이곳에 결혼해서 제네바에서 8년째 살고 있대요. 그래서 딸이 처음으로 아버지와 어머니를 함께 자기 그 사는 곳에 오라고 초청을 했고, 그래서 부인과 함께 딸을 보러 그 스위스 제네바로 가는 그가 다 같이 딸내 부부, 딸 남편, 손녀딸과 함께 아내와 함께 다 같이 알프스로 여행을 간 그 상황의 이야기예요. 근데 이 남자가 딸이랑 아주 친했다가 딸을 너무나 사랑했다가
딸의 결혼을 반대하면서 딸과 완전히 관계가 틀어져 버렸고 그 이후로는 8년 동안 딸과 거의 아무 말도 주고받지 않을 정도의 소원한 관계가 된 상황이고요. 그래서 딸과 어떻게든 화해를 하거나 어쨌든 딸에게 이해받고 싶거나 딸이 나에게 어떤 용서를 구하는 말을 좀 해줬으면 좋겠으면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딸과 이런저런 뭐 산책도 하고 이야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일을 겪으면서 둘 사이의 관계의 변화가 일어나는 그런 이야기인데요. 근데 사실 결혼 트러블은 사실은 그렇게까지 새롭진 않은 이야기잖아요. 그러니까 결혼을 반대해서 네, 하는 이야기. 갈등이 네. 일어나는. 네, 저는 그래서 이 딸이 이제 결혼 반대한 이유가 흑인 마다가스카르 출신의 입양아인 흑인 남자친구를 딸이 데려와서 나 이 사람이랑 결혼할래 해가지고 아빠가 화들짝 놀라서 완전 반대하고 그때부터 관계가 틀어지고 딸은 가버리고 이제 이런 상황. 처했고 그다음 8년 뒤인데 그래서 저는 아니 결혼 반대를 하는 이야기가 사실 그렇게 새롭진 않으니까. 근데 오히려 소설에서 많지 않나요? 우리 주변에서는 흔한데 소설에서 이거를 또 직접적으로 다룬 거는 제가 그런 소설을 안 읽어서 그러니까 안 읽어서 그런 건지 저는 오히려 소설에서 이걸 직접적으로 다루는 거는 좀 낯설었긴 했거든요. 그러니까 소재로 치면은 오히려 이제 드라마나 막 주말 드라마 이런 데 많이 나올 것 같으니까 선택하지 않을 수도 있는데 근데 대신에 소재는 뭐 흔하다고는 할 수 있는데 그 관계를 묘사하는 거나 관계가 풀어지는 거? 그 과정은 백수린 작가의 특유의 약간 다른 각도로 보는 거? 그거가 되게 매력적이고 장점이라고 생각을 해서 이게 진짜 평범한 얘기이긴 한데 갈등 자체가 그리고 한 중반까지는 아빠 너무 답답하고 너무 진짜 조금 지난 요즘 말로 너무 고구마 같은 거예요. 왜 이렇게 다들 고집이 세지라는 생각에 좀 신경질이 났다가 근데 그 결을 너무 잘 살리고 있어서 그러니까 이 결혼 반대 서사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진짜 요즘은 드라마에서나 흔히 볼 수 있는 얘기고 그래서 아니 이거를 사실 소설에서 많이 볼 수 없는 이유도 저는 소설가들이 자칫 잘못 쓰면 되게 촌스럽고 어렵게 풀릴 것 같은 그 이유 때문일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도 만약에 결혼 반대 이야기를 쓴다고 하면 이거 잘못 풀면은 망할 것 같은데 이 느낌이 들 것 같은데 그래서 아마 저는 백수린 작가도 그런 고민을 조금은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약간 했어요. 근데 이제 이 결혼 반대의 부분이 백수린 작가의 방식으로 조금 다르게 잘 풀어갔다라고 느낀 점은 이 딸이 이제 아빠에게 위선자라고 하잖아요. 아빠가 정말 그럴 줄을 몰라서 정말 위선자라고 이제 비난을 하고 여기서 화자인 이 당사자는 그 말을 정말 아프게 뼈 아프게 받아들이는데 그러니까 단순히 뭐 그 흑인 남자친구여서 안 돼, 뭐 흑인 사회 안 돼 이런 인종차별적인 그런 부분에서 상처를 받은 것도 있지만 딸이 그러니까 아버지에서 그렇게 말한 거에 대해서 이 남자가 되게 상처를 받는데 거기에 대한 이제 그 백스토리가 이 남자가 되게 생각도 많고 감정도 풍부하고 예민하고 타인의 마음도 되게 잘 느끼는 사람이어서 직장 생활을 이제 할 때도 항상 뭐 부하의 뭐 해고나 아니면 동료가 이제 회사에서 안 좋은 일로 쫓겨나거나 어쨌든 자신이 어떤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다른 사람의 그런 생사, 경제적인 생사를 약간 좀 좌우하는 일에 닥쳤을 때 엄청난 죄책감을 느끼는 사람으로 묘사가 돼 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든 윤리적으로 올바른 사람이 되기 위해서 되게 노력하고 타인의 아픔에 되게 민감하고 그래서 나는 좀 더 타인의 아픔을 생각하는 그리고 좀 더 약자들을 위한 올바른 사회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약간 적어도 자기 기준에서는 거기에 되게 부합하게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인데 딸이 이제 아빠에 대해서 위선자라고 하니까 거기에 대한 충격이 되게 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약간 그런 식으로 딸과의 갈등이 빚어지는 포인트가 단순히 무슨 마음에 안 드는 사회 결혼 반대라기보다는 그런 쪽으로 포인트를 잡고 또 딸과 자기가 엄청나게 비슷한 사람이라는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근데 저는 그런 부분에서 약간 백수린 작가가 그 기술한 내용이나 방식들이
사실 되게 저한테도 조금 와닿긴 했어요. 예를 들면 딸이 나와 비슷한 사람이라고 느꼈던 처음 순간이 딸이 어릴 때 장롱 안에 숨어 있었던? 네. 그걸 그 눈빛을 딱 보고섰잖아요. 네. 근데 저도 막 그렇게 예민하진 않지만 그렇게 둔한 편도 아니어서 상대가 그런 식으로 나와 비슷한 사람인데 라고 느낄 때, 아, 저 사람도 감정적으로 저런 것들이 보이네라고 느낄 때 되게 강한 동질감도 느끼면서 그런 걸 좀 빨리 캐치할 때 확 그 사람이랑 가까워진 느낌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딸과 아버지의 관계가 돈독했던 이유, 특별했던 이유가 잘 나와 있어서,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되게 납득 가능하게 독자를 잘 끌고 가는 그런 영리함 같은 게 있었던 것 같아요. 네. 오히려 뒤에 딸은 물론 아빠와 친밀했던 어린 시절을 되게 소중하게 기억하고 있는 것 같긴 하지만 이게 또 첫째 아들 얘기도 들어가 있잖아요. 근데 아들 같은 경우에는 이 남자가 주말 부부였던 시절에 먼저 이제 훌쩍 커버린 아이가 좀 낯설어서 첫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딸처럼 그렇게 살갑게 예뻐하진 않았던 것 같고 오히려 어떤 역할을 부여하거나 대학을 잘 가야 한다거나 취업을 잘 해야 된다거나 그런 압박을 줘서 아들은 오히려 아버지는 딸만 예뻐하지 않았냐 이런 식의 원망을 들었다 이런 스토리도 나오는데 뒤에서 오히려 저는 약간 반전이었던 게 딸은 아버지는 자신한테 한 번도 어떤 걸 기대한 적이 없고 중간만 가도 된다라고 해오지 않았냐. 근데 그게 오히려 자기에 대한 차별로 딸이 느꼈다라는 점이 되게 재밌었거든요. 그러니까 아빠는 오히려 딸이 그냥 하고 싶은 거 다 하게 해주는 마음으로 어떻게 보면 오냐오냐 했던 건데 딸 같은 경우에는 오빠를 보면서 오빠에겐 저렇게 엄격하게 대하고 어떤 기준의 잣대를 세우는데 왜 나는 그냥 다 된다고 하지가 이상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나한테 왜 기대를 안 하지? 내가 거의 모자라서인가? 이거는 형제 사이에서 형제, 남매, 자매 사이에서 다 흔히 있을 수 있는 서로에 대한 약간의 질투와 그런 거일 수도 있긴 한데 그러면서 아빠는 나에게 늘 그랬다. 그러니까 결혼에 대해서도 자신이 실망시켰다라는 거에 아빠가 그렇게 받아들였다라고 딸이 또 상처를 받은 거고 그런데 아빠는 그 말씀하신 대로 이제 결혼하기로 하고 데려온 대상이 마음에 들고 아니고를 떠나서 물론 그것도 중요하게 작용했겠지만 딸이 자기를 설득하거나 여기서 뭐라고 표현했는지 약간 용서를 구한다는 식의 그런 태도를 보인 게 아니라 자기와의 소통을 그냥 단절하고 그냥 스위스로 건너가 버린 그리고 이해시키려는 노력조차 하지 않았죠. 8년 동안 엄마를 통해서만 말을 붙여오거나 소식을 전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쌓여온 거잖아요. 근데 이렇게 둘이 만나서 대화할 때 딸은 이제 나에게는 기대하지 않았고 이것조차 실망시킨 것처럼 받아들이지 않았냐라고 이제 항변을 했을 때 저는 그런 점들이 되게 당황스럽기도 하고 재밌기도 했고 그리고 서로가 이 8년 만에 초대한 이유가 아빠 입장에선 나에게 이제 사과하려고 나를 초대했구나. 그리고 딸들은 아빠가 초대에 응한 거는 나와 화해하려고 오는 거구나라고 서로를까 먼저 무언가 이 관계를 좀 다시 좋아지게 만들려는 노력을 하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했는데 상대방에게 오히려 계속 기대를 했는데 며칠 동안이나 얘기를 하기는커녕 어색하게만 굴고 서로가 그러니까 아빠 같은 경우에는 딸이 자기에게 용서를 구하는 게 사과할 생각이 없구나라고 느끼고 딸 경우에도 나랑 화해하거나 지금의 내 결혼 생활을 인정할 마음이 없구나 라는 생각 같은 게 서로 진짜 같은 상황 게다가 이제 거의 몇십 년을 함께 한 사이잖아요. 근데 그 몇십 년 동안 서로 다른 생각을 했다는 게 되게 뒤에서 더 잘 드러나서 그 전까지는 조금 뭔가 밋밋한 가족관계처럼 느껴지긴 했는데 하나하나 생각하는 것들이 이렇게 같은 상황을 두고 다르게 생각할 수 있구나. 그런 게 느껴져서 되게 재밌었어요. 그리고 이렇게 막 갈등을 엄청 다 꼬이게 그러니까 진짜 건너갈 수 없는 강처럼 만들어 놓고서는 마지막에 그거를 풀어내는 장면도 너무 매력적으로 아름답게 담겨 있어서 사실 그냥 마지막 장면이 다 한 것 같지 않아요? 그거를 위해서 뭔가 다 꼬아놓고 그 앞에 긴 시간에 대한 설명이 있었던 것 같은 그러니까 그게 소설적으로 막 자기적으로 느껴졌다기보다는
이렇게 꼬인 관계도 이런 식으로 말하지 않고 결국엔 풀어질 수 있는 또 사이라는 거를 좀 보여주는 거? 그래서 마지막 장면 좋았어요. 이거 얘기를 할까요? 네네. 네. 이 딸과 이제 아빠가 중간에 이제 화해 같은 걸 한번 해보려고 산책을 갔는데 중간에 이제 비가 막 오고 안개가 끼면서 눈이 오고 안개가 끼면서 휴게소에 이제 잠깐 쉬러 들어갔는데 그 휴게소에는 이제 저도 스위스 안 가봐서 모르지만 개와 함께 산책을 나온 네. 그런 사람들이 되게 많이 있었고 그중에 이제 되게 백발의 노년 부부와 검은 개 네. 좀 어리게 보이는 덩치는 크지만 그 개가 있었는데 그 개를 이 아버지가 다시 한번 혼자 이제 산책을 다니면서 그 개를 마주치게 되죠. 그리고 그 노부부와 개가 오후 3시면 그 휴게소에 온다는 걸 알게 돼요. 근데 혼자 이제 산책을 하다가 어느 날 그 개가 일어서서 걷는 걸 보고 그날 밤에 딸한테 메시지를 보내요. 그러니까 꼬일 대로 꼬인 이제 그 둘 관계 상황에서 내일 그 휴게소에 3시에 왔으면 좋겠다. 뭔가를 보여주고 싶다. 그렇게 해서 딸이 알겠다고 하고 둘은 되게 여전히 엄청나게 냉랭한 상태로 오후 3시에 그 휴게소에서 만나는데 그래서 이제 아버지가 그 딸에게 이야기해주고 싶었던 말들을 이제 품고 있었죠. 그 노부부와 개를 보면서 여기서 제가 그냥 읽어드리면 저도 이 문장이 되게 와닿았는데 이제 그 노부부를 보면서 이렇게 생각을 해요. 저 두 사람 중 하나가 죽으면 남은 사람은 어떻게 살까? 그러다 개마저 죽으면. 그는 아내 없이 남겨지는 것도 아내를 두고 죽는 것도 상상하고 싶지 않았다. 그런 상상을 하는 것만으로도 무시무시한 고독이 그의 심장을 얼어붙게 만들었으니까. 이제 그렇게 생각하다 보니까 갑자기 그는 감사해진 거죠. 세상에 딸에게 누군가 있다니. 그러니까 결혼이란 형태든 아니든 누구든 상관없이 딸을 사랑하는 그리고 딸 옆에 딸이 사랑하는 딸을 사랑해주는 사람이 함께 있다는 게 얼마나 축복인가. 그리고 사실은 이제 본인이 용서를 구하고 싶었다라는 이야기까지 하려고 했는데 근데 그 순간 그 검은 개가 네. 폴짝폴짝 뛰어다니는 모습을 딸과 함께 목격하게 되죠. 근데 이제 그 개가 다리가 3개만 있었던 네. 거죠. 그래서 그 장면을 보면서 세 다리로 그렇게 꼬리를 흔들며 눈밭을 뒹구는 그 개가 신나게 노는 장면을 보면서 결국은 그도 이 준비했던 말들을 전혀 할 필요가 없게 느껴지고 그 딸도 그냥 단순히 그냥 아빠와 함께 그 장면을 보는 것만으로 그리고 눈빛을 교환하는 것만으로 그 둘 사이에 그냥 얼음처럼 있던 어떤 그런 게 녹아버리는 한순간에 네. 그런 식으로 이야기가 끝나는데요. 그래서 뭐 이런 얘기가 있어요. 이제 전날에 이제 그 개를 그 남자가 그 세 다리로 걷는 개를 보고서 이제 딸에게 이걸 보여주고 싶어서 연락을 했잖아요. 네. 근데 이제 여기 그런 말이 나오는데 전날 그 개를 처음 본 순간 그가 느낀 것은 놀라움이었다. 그리고 그 다음엔 또 다른 감정이 그의 안에 서서히 번졌는데 그것이 무엇이었는지 어째서 딸에게 이 장면을 보여주고 싶어졌는지 그는 설명할 말을 찾지 못했다. 그래서 저도 이걸 보면서 이래서 되게 좋았던 게 우리가 어떤 장면을 보고 되게 벅찬 감정이나 하여튼 어떤 경이로움 같은 걸 느낄 때 네. 이것의 정체가 뭔지 내가 왜 이 감정을 느끼고 예를 들어서 이걸 왜 누구한테 보여주고 싶은지 네. 막 굳이 언어화해서 논리적으로 그 이유를 찾는 게 되게 부질없다는 생각이 좀 네. 들었었어요. 그 순간 자체를 잘 모르겠지만 이해할 수 없지만 네. 그대로 흡수해버리면 되는 거 아닌가? 약간 그런 생각이 들었고 이 남자도 아마 그 개를 보면서 그런 마음이 들었을 것이고 그리고 그 딸도 그걸 보면서 똑같이 느꼈기 때문에 둘 사이에 무언가가 그것도 말할 수 없는 무언가가 녹아내리지 않았을까. 그래서 저도 약간 소설을 읽으면서 방송을 준비하면서 세 개의 다리로 폴짝폴짝 뛰고 있는 개에 대해서 뛰는 장면이 품고 있는 그 감정이나 그런 거에 대해서 막 설명하려고 할 필요가 없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약간 문득 들었어요. 그냥 이거 읽으면서 그 장면 자체를 좀 흡수해 보셨으면 좋겠다. 독자분들이. 그런 생각이 좀 들어서 네, 설명할 수 없는 그러나 설명하지 않아도 그냥 읽는 것만으로 어쩌면 더 깊이 느낄 수 있는 장면이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엄청 오랜 시간 동안 꼬여있는 관계였는데 그 다리가 하나 없는
걔가 뛰어다니는 모습을 보는 걸로 뭔가 눈 녹듯이 싹 관계가 앙금이 풀어지는 느낌이, 녹는 느낌이 드는 게 네. 그러면 이 장면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일까라고 네. 굳이 깊이 그러니까 저도 이게 선명하게 네. 이거 이런 의미인 것 같아라고 말을 붙이면 그게 되게 자기적이 되는 거예요. 근데 네. 저도 이제 주영님에게 이거 무슨 의미일 것 같아요 이렇게 묻지 않고 저한테도 네. 이거 이런 것 같아라고 굳이 이렇게 말을 표현해보지 않은 게 그러니까 준비를 하면서 네. 그게 오히려 좀 더 이상한 느낌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네. 이 다리 3개인 강아지가 폴짝폴짝 뛰어다니고 있는 장면, 그리고 다리가 하나 없는 것 따위는 아무렇지 않다는 듯이 어떤 끔찍한 일이 있었지만 그건 이제 다 아물었다는 듯이 이렇게 뛰어다니는 모습이 이제 묘사가 되는데 그냥 진짜 어떤 건지 그러니까 어쩌면 각자가 또 생각하는 게 다를 수도 있기는 한데 네. 비슷한 거를 느꼈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이 아빠, 딸은 서로가 비슷한 사람인 거를 알고는 있다고 봐요. 딸도 네. 마찬가지이고 그리고 이제 중간에 딸이 결혼한 그 입양아인 남편이 악몽을 꿀 때가 있다고 나오잖아요. 네. 입양되기 직전에 어린 시절 기억이 생각보다 많이 남아있어서 근데 그거를 친밀한 가족들에게도 얘기하지 않고 어떤 기억인지 악몽을 꾸고 힘들어할 때 딸은 이제 안아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대해 엄마에게만 얘기를 했다. 그리고 그걸 아빠가 전해 들었다는 이제 이야기도 나오는데 어쩌면 딸도 자기와 비슷한 그러니까 남편의 상황과는 다르지만 남편의 그런 불안하고 불안정한 모습에서 어떤 자기와 닮은 거를 발견했을 수도 있고 아빠에게 먼저 소개를 시켜주잖아요. 엄마가 아니라 어쩌면 아빠가 그걸 알아볼 수 있다고 네. 기대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도 솔직히 딸의 입장에서 엄청 속상했을 것 같아요. 이걸 굳이 또 아빠가 흐뭇하게 만들어지도록 엄마보단 아빠가 이해를 더 잘 해줄 것 네. 같아서 아빠 먼저 보여주고 싶다라고까지 했는데 아빠가 이런 반응을 보이니 아빠가 네. 그 딸에게 느꼈던 그런 동질감을 딸이 느꼈던 그런 거를 발견하지 못했는데 그래도 어쨌든 둘은 비슷한 사람인 거를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느낌으로 마지막 장면이 끝나서 이 마지막 장면이 인상 깊기도 하고 그리고 재밌는 게 그냥 그런 거 있잖아요. 막 이 나라에서는 강아지를 키우려면 훈련을 꼭 시켜야 하고 공공장소에서는 돌아다니지 못하게 앉아있도록 훈련을 시킨다 이런 얘기가 나와서 네. 더 왜 이 강아지가 다리가 3개밖에 없는지를 뒤늦게 발견할 수밖에 없게 만든다든가 네. 그런 것들이 되게 자연스럽기도 하고 직조한 느낌이 나쁘지 않았어요. 네. 그게 자기적이라는 것과 그냥 좀 납득이 가게끔 흘러가게 하는 거랑은 또 좀 다른 것 같거든요. 네, 네. 근데 그런 게 재밌었고 그리고 제가 어제 이거 얘기하다가 네. 이게 수상작인 아직 집에는 가지 않을래요? 네, 그거 네. 그냥 제가 궁금해서 읽었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저는 주영님은 그 전에 읽으셨다고 했는데 제가 읽은 기억이 없어서 찾아서 읽어봤는데 재밌었어요. 그것도 가족 얘기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건 오히려 그냥 단단했던 가족이고 여성의 이야기인데 그러니까 가족의 엄마와 아내의 역할에 충실한 어떤 여성이 어떤 일련의 사건들을 겪고 이거랑 비슷하게 어떤 집이 허물어지는데 그 허무는 노동을 하는 노동자인 남성을 보고 네. 무언가 깨닫게 되고 근데 그 마지막 장면이 너무 좀 소름 끼쳤던 게 안겨있던 둘째 아이가 엄마가 온전히 자신을 잊을 수도 있다라는 걸 깨달았다라는 식으로 이제 끝에 좀 나오는 게 네. 너무 인상 깊었는데 이 소설은 막 갈등이 있던 가족이 마지막 장면 그냥 그 장면 하나 때문에 어쨌든 그런 앙금이 좀 사라지는 그런 걸로 끝난다면 그 소설은 단단했던 가족이 균열이 일어나는 걸로 끝나는데 네. 그게 다 어떤 그냥 삶의 맥락이랑 좀 상관없는 장면들 때문인 게 되게 재밌었어요. 근데 그게 이제 수상작이고 이게 그 다음에 이 현대문학에 실리는 신작을 또 쓴 거잖아요. 네. 2개 같이 읽어보셔도 재밌겠다는 생각이 그러네요. 들더라고요. 저는 되게 예전에 읽은 거라 완전히 디테일이 기억나진 않는데 근데 진짜 말씀하신 게 이것도 약간 뜻밖의 장면 네. 그것도 뜻밖의 장면이 만들어내는 어떤 네, 우연히 근데 뭔가 나에게 꽂히게 만들거나 네. 저도 그런 경험을 개인적으로 좋아하거든요. 근데 정말
되게 안온했던 사람. 사실 부녀도 이 아빠 딸도 네. 각자의 삶은 탄탄했잖아요. 네. 그냥 둘이 불안했을 뿐인 거지. 근데 그거를 일상적인 거를 좀 어긋나게 만드는 게 되게 재밌었어요. 네. 소설 다. 네. 그래서 만약에 수상 작품을 읽어보신 분이라면은 이 신작도 같이 읽어보시면은 네. 굳이 비교하지 않아도 연결되는 점들이 자연스럽게 떠오를 것 같아서 같이 읽어보면 재밌을 것 같은? 네, 이렇게 저희 백수린 작가의 단편 소설 흰눈과 개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았습니다. 문예지 탐구방송 요즘 소설 이야기 백수린 작가의 단편 소설 흰눈과 개의 일부를 주영님이 낭독해드리면서 저희는 다음 시간에 인사드리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개는 다리가 하나 없는 것 따위는 아무렇지도 않다는 듯 어떤 끔찍한 일이 있었지만 그것은 이제 다 아물었으므로 괜찮다는 듯 남아있는 새 다리로 그렇게 꼬리를 흔들며 눈밭을 뒹굴었다. 얼마나 경이로운지. 전날 그 개를 처음 본 순간 그가 느낀 것은 놀라움이었다. 그리고 그 다음엔 또 다른 감정이 그의 안에 서서히 번졌는데 그것이 무엇이었는지 어째서 딸에게 이 장면을 보여주고 싶어졌는지 그는 설명할 말을 찾지 못했다. 그러므로 그는 그저 그렇게만 말할 뿐이었다. 그래, 보고 있어.